아, 이번 시간은 7주차 2교시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그 좋은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어, 첫 번째가 소위 이거 얘기하는 첫 대면, 첫 대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호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인상 형성이 인상 형성을 얘기했고, 두 번째에서는 그 공감의 힘이 중요하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서는 이 평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좋은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뭐 우리가 손쉽게 서점에 가서 그런 책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노력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희길적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글로벌화되는 그 현대사회에서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그런 기술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는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인상에 대해서 그 외모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그 잘생기고 예쁜 그런 외모만을 선호하는 것이냐. 정말 잘생겼지만 이 부담스럽다거나 또 잘생기진 않았지만 대하기가 편하다. 라고 하는 이런 평가들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 주변에서 보면은 이런 평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 좋아하는 외모를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건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고, 그러나 아마도 오히려 누구에게나 편한 인상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좀 찾기가 어렵지는 않죠.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은 웃는 얼굴을 갖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호감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웃는 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해서 이 식상한 말이 되지 않겠나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웃는 인상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무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겁니다. 정서 연구로 유명한 이 폴 에크만은 웃는 얼굴은 30m 밖에서도 알아본다. 또 웃음은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폴 에크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웃음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이 웃음을 웃는 그런 그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은 그 진정한 웃는 모습이라고 볼 수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야말로 밝은 인상을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여러 사람의 그 타고난 인상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데 형제지간에도 구별이 가죠. 일년천 쌍둥이조차도
우리는 그 잘 못 알아보지만 둘이는 분명히 판이하게 들리고 판별할 수 있고 부모는 더욱 더 판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천적으로 태어난 얼굴은 다 다릅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이미 그 웃는 얼굴을 인자한 모습이 해맑은 그런 얼굴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천복을 타고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외모, 이것은 이 부모가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바꿀 수는 없죠. 물론 뭐 성형수술이라든지 현대 의학이 발달돼서 많은 부분을 고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외모, 타고난 외모 이것은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 바꾼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상은 노력을 통해서 그러나 바꿀 수 있다. 외모는 바꿀 수 없지만 인상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은 얘기하기를 사람은 40 이후에 자신의 인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임을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과 비슷한 말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자기가 40이라는 그 인생 불호고의 나이죠. 그런 나이가 되면은 많은 인생을 살고 이렇게 불호고의 나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여정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즐겁고 또 행복하고 그런 삶을 유지한 사람인지 아주 그냥 고생되고 아주 힘들게 살아 생활에 찌들은 그러한 얼굴로 나타난 사람인지 하는 것들이 여실히 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공감의 힘입니다. 공감의 힘. 두 번째 공감의 힘이죠. 2012년도에 모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이 김두진, 장동건 분인데 이 김두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흔히 말하는 외모와 스펙에 경제적 여유까지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점은 현실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이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빈틈 정도는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호감을 느낀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인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부족한 게 없이 완벽한 그런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이 공감할 부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3년에 방영된 그 죽은의 태양. 죽은의 태양에서 귀신을 보는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귀신을 보는 여주인공이 그렇지 않은 어떤 상대방, 귀신을 보지 못하는 상대방과의 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때 남자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경우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간극을 메워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상대방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공감에 이르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자신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것이 대표적인 비호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이해를 해줬으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관계에 이 관계와 호감의 형성의 유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앞서서 설명이 됐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비슷한 주제나 특징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이나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이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먼저 선행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공감은 단순히 걱정하는 말을 단순하게 건넨다거나 이 표현을 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생각해 본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것은 동정과는 다르다는 거죠. 역지사지를 하는 거죠.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은 그게 아니죠.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그야말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고 싶고 이런 측면하고는 좀 다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의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대화이다. 이 타인에 대한 판단 중에서 이 상당 부분은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업무와 관련된 대화에서부터 개인적인 고민 상담까지 등등등 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파악하게 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물론 비슷한 취미를 가졌다거나 또는 이 공통의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화를 진행해 나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되겠죠. 이 바꾸어서 말하면 누군가의 만남을 준비를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한다면 그 사람의 관심대에서 미리 알게 되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알게 돼서 가게 되면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공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 전문적인 어떤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리 공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모르는 어떤 주제에 대한 이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 경청하는 것부터 출발하면 될 것입니다. 이 공감의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강조를 했듯이 대화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서 소위 I 메시지 혹은 I statement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경우가 있겠죠. 이때 흔히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는 식의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려고 하죠. 물론 친구에게 제시한 방안을 통해서 고민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단지 해결 방안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민을 같이 나눌, 즉 공감해줄 대상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만약에 친구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쉽게 공감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죠. 이때에 iMessage 기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혹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과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아마도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가까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평판의 중요성입니다.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게 평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에 흔히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딤딤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나의 평판을 대해서 물어보고 있게 되겠죠. 나를 알기 위해서. 즉, 평판은 사회적인 어떤 신뢰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평판은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호 관계를 통해서 얻은 그 본인의 경험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얻은 이 정보들이 모아 축적되어서 구성되기 마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경로로 획득한 정보들만으로도 이 평판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의 신뢰도에 있는 것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그 연구진은 아마존과 이베이의 그 판매자들에 대한 평판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평판에 대한 진리도가 이베이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그 원인으로 구매자들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아마존의 시스템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 구매자들은 정보를 주로 긍정적인 평가만 올려져 있는 이베이에 비해서 아마존의 평가가 훨씬 더 유용하다고, 이렇게 신뢰가는 정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판은 특히 이 채용 장면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지원자들의 평가를 위해서 SNS를 들여다본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물론 방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일종의 평판 확인 작업이라는 거죠. 평판 확인 작업. SNS가 평판 확인 작업이다. 또한 그 이직을 위해서 원서를 제출했을 때에도 이전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이 평판을 확인하며, 심지어는 대학교나 고등학교 동창들을 통해서 평판을 파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과연 정직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이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그렇게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지금 그 동창들에게 전화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 평판을 좋기 위해서 다 일일이 동창들한테 전화를 간다.
뭐 이럴 필요는 물론 없겠죠. 전화 한 통화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충실하게, 진솔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이후의 평판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판은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서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 뭐 예컨대 연예인 그 노홍철이라는 사람이 있죠. 노홍철과 서인영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데뷔 초에는 비호감 연예인으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본인의 그 솔직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호감 연예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호감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비호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이 자신이 누군가의 비호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조급한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그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상황을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죠. 조금 더 길게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평판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호감을 유지하고 비호감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호감을 유지하고 비호감을 개선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이유는 이 타인의 그 정보 처리 과정에 영향을 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이 부정적 정보에 더 가중치를 두어서 평가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강조를 했었죠.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방법을 찾기는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 호감을 유지하고 비호감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줄곧 그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타인과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배려하면서 이 자신이 평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 등등. 그런데 혹시 귀찮다거나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 등으로 지름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어를 사용한 표현이 의사소통에 주는 영향이 지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심코 부정어를 섞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수많은 연구자들이 인간의 의사소통에 관해서 연구를 해왔고 또 실로 다양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그 요인들에 관해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현대사회의 그 모든 인간관계인데 그리고 이러한 그 관계에 있어서의 유지, 강화 혹은 이 단절됨에 있어서 어떻게 그들과 의사소통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 연구자들이 인간의 그 의사소통에 관해서 연구를 계속해 왔고 또 메시지 전달자와 수신자 간의 그 상호작용
그리고 개방적인 성향에 미치는 그런 영향도라든지, 그리고 칭찬과 비판의 효과라든지, 심지어는 제스처와 같은 어떤 그 비언어적인 요소의 영향력까지도 실로 다양하게 그지없는 그런 요인들에 관해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를 제한된 공간에서 한 번에 모두 다 다룬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중에서 흥미로운 주제 하나를 뽑아서 과연 의사소통이 얼마나 미묘한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정어라고 하는 것, 이 부정어라는 것이 포함된 화법이나 표현이 의사소통의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영어에서 not이 대표적인 부정어죠.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아니다, 또 아니, 또 말다, 않다 이런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할 때에 뭐뭐뭐 하지는 않는다, 뭐뭐뭐는 아니다 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야말로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굳이 그 반대말에 해당하는 뭐뭐 한다, 뭐뭐이다 라는 그런 말을 쓰면 당연히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을 갖다가 꼭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쓰게 되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말의 순화나 올바른 사용을 연구하고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자주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심리학적으로 꽤 재미있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전장치의 대가는 종종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의미와 그에 따르는 이 불협화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도널드 로그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1940년대에 했던 조사에 의하면 이 재미있는 역전 현상이 부정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쉽게 관찰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허락과 금지, 영어로는 이제 allow와 forbidd인데 이 금지, 허락과 금지의 차이입니다. 당시 그 미국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질문을 이제 던져봤죠. 질문 A입니다. 첫 번째 A 질문.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대중연설을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llow죠. 허락.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자가 62%의 미국인들 아니오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숫자는 이제 거의 3분의 2 숫자인데, 3분의 2 숫자 분포인데, 이렇게 해당하는 다수가 바로 아니오라고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질문을 살짝 바꿔서 다른 질문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면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질문 B가 바로 상황을 바꿔서 다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질문 B는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대중연설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금지해야 되느냐? 앞서서 질문 A는 허락해야 되느냐? 그래서 질문 B는 금지해야 되느냐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허락하지 않다, not allow와 forbid, 금지해야 된다 라는 의미는 사실상 같은 거겠죠. 같은 거이지만 심리적인 강도에 있어서는 후자가 당연히 더 강하다라는 거죠. 즉 forbid, 금지라고 하는 게 allow하지 않는 것, 허락하지 않는 것보다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강한 의미, 강한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때로는 근본적으로 심지어 다르게 생각될 수조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이 46%만이 예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금지에 대해서는 46%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는 거죠. 질문 A에 대한 아니오와 B에 대한 예 모두 결국 의미적으로는 금지의 의미로서 같은 말인데도 그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겁니다. 50%를 기준으로 전혀 다른 결과가 관찰된 것입니다. 왜 이런 불일치가 관찰되었을까요? 그리 어렵지 않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허락을 반대하는 것은 금지한다 보다는 한 발 더 물러나 있는 그야말로 심리적 퇴로가 좀 더 넓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퇴로라고 하는 것은 덜 단정적이고 덜 용감하며 따라서 부담이 적다 라고 하는 그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허락하지 않는다, not allow, 그것과 금지, forbid, 금지한다 라는 의미적으로는 이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강도에 있어서는 후자가 당연히 더 강하다고, 때로는 또 근본적으로 이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거죠. 도널드 러그가 그 시대에 실시했던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임신 중절을 금지해야 한다 라는 질문보다는 임신 중절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질문을 사용함으로 해서 결과론적으로 응답자들로부터 그렇다 혹은 그 의견에 찬성한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훨씬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후자의 질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퇴로가 더 넓어서 부담이 적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론조사, 사회 여론조사 발표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죠. 여론조사도 질문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작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호감과 비호감을 앞서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판이 좀 바뀌었군요. 그래서 이 질문 A와 B에 이어서 그렇게 임신 중절 수술까지도 질문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not A is는 equal B, not A is equal B. 이 부정어 사용이 주는 이 착각 현상, 그것과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듯이 A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B다 라는 거죠. not A is equal B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A라는 말의 반대라고 생각될 수가 있죠. B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B라는 말이 정확하게 is not A냐? 꼭 그렇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is not A라고 하는 식의 표현은 A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B까지 표현해서 더 많은 경우의 수, 그런 것과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B라고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이 나왔다라고 예를 듭시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단순히 그렇다면 이제 좋아는 하는 것일까? 아니면 관심이 없다는 것이냐? 혹은 다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미워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부정어를 사용한 그 표현이 너무 이제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상대방이 더 많은 그런 오해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분명하게 말해야 할 때, 혹은 정확한 의사표현을 해야 할 때는 되도록이면 가급적 부정적인 표현인 뭐뭐 아니다, 뭐뭐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써야지 많이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 치자면 not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를 전달하는 쪽과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쪽 간의 그 의미의 정도나 강도에 있어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다양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정어를 포함한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어떨 때 그럴까요? 한마디로 자신이 없을 때, 그때이거나 아니면 책임을 조금 덜 지고 싶을 때, 그런 때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듯이 이 국정감사에서 질문 공세를 받고 있는 이 공직자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아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과다하게 사용된다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많은 오해를 하기 십상입니다. 왜냐 할 때 그 부정어로 인해서 해석 가능한 대안적 의미들을 제각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당연히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고 소통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리더의 자리로 올라갈수록 일대 다수의 의사소통의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나 화법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